자, 514페이지 보수표 작성. 자, 일단은 1번에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1번에 별표 두세요. 1번에 직무급의 원칙 나왔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얘기했죠. 그 앞 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종합결정급이라는 거 얘기했는데 뭐를 기반으로 뭘 결합하고 있다?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종합결정급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유가 기본 원칙, 이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급 원칙을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활급을 결합하고 있다고 표현이고, 또 번째 비교 균형은 민간기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표현이고, 세 번째 공무원 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규에서 규정해서 행해져야 한다. 이거 보수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수 조정은 내진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물가가 올라갔다. 그럼 사실 공무원 보수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걸 보수 조정의 원칙. 5번에 중복보수, 이중보수 금지 원칙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위를 겸임했다. 그럼 높은 보수액만을 지급받는 것을 중복보수, 이중보수 금지 원칙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기본 원칙들 5가지 형태 내용 정리.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쌍가로 4번에 보수표 작성 시 유의점 자체가 나왔는데, 자, 등급의 수를 좀 보겠어요. 등급의 수는 보수의 소유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자. 직위분리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등급의 수 자체가 18등급 체계라고 했죠. 맨 위에가 18이라고 계산했어요. 됐습니다. 직위분리제고, 계급제 원칙은 4대 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4등급이에요. 이게 계급제예요. 그럼 등급의 수가 많은 것은 직위분리제야, 계급제야? 여기가 등급의 수가 많지. 그럼 이걸 등급의 폭이라 그래. 그럼 폭은 어디가 넓어? 여기야, 여기야. 얘가 넓지, 여러분들. 폭은 얘가 넓지. 그럼 보자. 등급의 수하고 등급의 폭을 비교해 보니까 수가 많을수록 폭은 역으로 좁아지고 수가 적을수록 폭은 넓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 상반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한 등급의 폭 자체를 호봉의 수라고도 얘기하거든.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거니까, 자, 보자. 폭이 넓으면은 호봉을 많이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 머문 게 10년이다 그러면 10호봉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여러분들 등급의 수는 많지만 폭이 좁다 보니까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 기껏해야 2년, 3년. 그럼 2호봉, 3호봉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폭이 넓으면은 호봉의 수는 많아지는 거고, 폭이 넓으면 등급의 수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름과 이름은 상반관계, 이름과 이름은 비례관계. 그럼 이것도 무슨 관계야? 상반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 등급의 수와 호봉의 수는 상반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1번에 등급의 수, 계급제 하에서는 적고 직위분리제는 많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의 폭 나온 것, 두 번째 줄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선생님 거기 들어보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것은 9급에서 8급 올라갈 때 2년, 그 다음에 8급, 7급에서 3년, 7급, 6급은 3년, 6급에서 5급은 4년, 2, 3, 3, 4, 5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상위 계급이나 등급을 올라갈수록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짧아져. 여기는 2년, 3년, 3년, 4년, 5년, 5년이니까 일반적으로 상위로 올라갈수록 머무는 기간, 동일 등급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짧아지는 게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동일 등급에 머무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폭이 좁으면은 머무는 기간이 짧은 거고, 그죠? 폭이 넓으면은 머무는 기간이 동일 등급에 머무는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등급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진다가 맞겠지.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등급의 폭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아울러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넓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 나왔나?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런 게야.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등간의 중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중첩되는 현상 아까 얘기했고, 자, 오른쪽에 근속가봉 나온 거 보자. 자, 근속가봉 자체를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줄 최고 호봉 위에 다시 말하는 초과 호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 최고 호봉 위에 삿갓제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아까 6급 최고 호봉이 32호봉이야. 그러면 32호봉까지 올라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는 공직에 근무한 지 여러분들 34년 됐는데 32호봉이 더 이상 안 올라가면은 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록 초과 호봉이 최고봉이 32호봉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별 1호봉, 별 2호봉 해가지고 근속 가봉을 또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최고 호봉 위에 등장한 초과 호봉, 그걸 최고 호봉 위에 삿갓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삿갓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 얘기한 근속 가봉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근속 가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곡선이 나오고 있는데 칠판을 잠깐 보세요. 보수곡선은 이거는 이제 공무원 보수고 여긴 이쪽으로 보자. 자, 이 말은 뭐냐면 9급에서 8급 올라갈 때는 기껏 올라가봤자 뭐 3만 원밖에 안 올라가는데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약 30만 원 정도라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말은 상위 등급을 올라갈수록 보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을 얘기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등급에 따라 보수액을 표시하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극경사로 나타나는 제2형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왜 보수 격차가 심화되는지, 왜 제2자가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이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거나 경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보수가 급증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보수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기 보자. 요 그림 이게 이제 제2자 곡선 그림이야. 제2자 음식이잖아.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자, 파란색 1번, 하얀색을 2번. 그럼 공무원 보수를 얘기할 때는 이 하얀색이 공무원 보수예요. 이 파란색이 민간 기업의 임금이야. 이 말은 하위직은 민간 기업보다 공무원 보수가 높아. 아까 제가 여러분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다 더한 평균치보다 공무원 보수가 하위직은 높다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실제로 높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딱 이게 이제 조사한 거 보면은 약 뭐 3년 전에 조사한 건데 7년이 딱 지나잖아. 그럼 민간 기업이 여기서 더 올라가. 기업이 더 높아. 그래서 공무원 보수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보수가 하후 상박의 보수 곡선을 갖고 있다 그래. 하위 계층은 후하고 상층부로 갈수록 박하다고 말해요. 하후 상박. 자,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한국 가론의 공무원 보수는 선진국가의 민간 기업과 비교할 때 보수 형태가 밑줄 하후 상박, 하위 계층이 후하고 상층부로 갈수록 박해진다 그 표현이에요. 물론 한국과 선진국 비교해 볼 때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하후 상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후 상박이 무엇인가 그 개념의 형태를 이해해 두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기 보자. 조금 생각해 보자. 이게 보수 곡선이지, 보수 얘기야. 이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거는 바로 뭐다? 보수 곡선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것과 이것이 수평으로 가 수직으로 가 올라갈수록 수평으로 가는 거죠. 내려가면 수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보수액과 보수곡선은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수평적 관계를 이뤄 수직적 관계를 이뤄. 그렇죠. 수평적 관계죠. 그림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곡선이 수평적 관계죠. 그래서 여기 날개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날개에다가 보수곡선과 보수액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 그렇게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무슨 관계?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무슨 관계라 했어요?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평적 관계. 자,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하단에 임금 피크제라는 게 나오죠. 최근 민간 기업하고 공기업에서 도입된 게 바로 임금 피크제인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보수가 좀 올라가다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은 여러분들 피크 정점에 달아. 그리고 다시 보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이제 55세 정도로 생각해보자. 그럼 사실 나이가 55세 때는 가장 여러분들 경제적 수요, 가장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아이들도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겠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부모님 모시는 분들은 또 부모님 봉양하냐고 또 의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병 들어갑니다.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여러분들 각종 뭐 병원비도 그렇고. 그럼 이때는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자. 55세 지나서는 아이들 자체가 이제 취업을 해야 하네. 하니까 그만큼 부담이 절어지겠죠. 이때부터는 바로 뭐냐? 보수 자체가 이걸 정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임금 피크제인데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나온 거 보자. 밑줄처럼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중장년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하다가 지금 얘기한 거죠. 일정한 연령을 지나면 보수가 감소하는 제도. 즉 보수하고 뭐를 연동시켰다? 생계비와 연동시킨 제도가 바로 임금 피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한놈도 LG에 있는데 그 작년부터 임금 피크제가 걸려가지고 올해 내년도 오면 이제 끝나요, 여러분들. 내년도 이제 정렬해서 나온다고. 몽땅 다 임금 피크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장단점은 출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비와 연동했다. 그 형태 정도만 축제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그 개념 이해한 거로 앉아. 그 다음 페이지에 시마노트에 총액 인건비제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개념만 이해해서 가져가라는데 좀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원장님이 행정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행정을 쉽게 하면은 점수가 50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게 강의했다고 하는 여러분들 학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게 이제는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행정학이 어려운 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레이스가 이루어지는 게야. 대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을 많이 확보해서 투입하면은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행정학 과목을 다른 과목보다 쉽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선생님이 뭐 강의를 어렵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과목이 그래요, 여러분들. 과목이. 이게 아직까지 이론적인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좋은데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수업 진도 확인고사 봐 안 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인 문제만을 나눠주는 거예요. 현장과 시험 볼 때는 문제 수준이 그거보다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10분 이해해 주시고 학원서 수업하는 내용들은 최소한 한 80%는 가져가야겠다고 의미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도 쉽게 하면 나도 편하지. 근데 도저히 양심이 허락을 못해. 그러니까 요 수준 정도는 강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안 듣는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럼 할 수가 없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총액 인건비는 개념만 좀 이해되시면 돼. 총액 인건비. 자, 이건 여러분들 예산 당국 우리나라 같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인건비 총액만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국방부 전체 인건비 뭐 10조, 노동부 5조.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의 규모, 종류를 각 부처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구 설치 또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도 스스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총액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이 총액 인건비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인건비라고 명칭을 바꿔놨어요. 맨 밑에 각조 보세요. 각조 40 보시면은 제4조 기준 인건비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 표준 인건비, 지금은 기준 인건비 형태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돼. 알았습니까? 개념만 알고 가시고. 자, 그럼 개념 알았으면은 옆 페이지에 공무원 연금과 연봉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은 사회보험의 연금 중 특수직 연금, 공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업에 해당되는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임금과는 좀 틀리지. 공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업의 연금, 그것을 특수직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이 연금의 의미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개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퇴직연금이란 공무원이 노령,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그걸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노령,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금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들 4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공로보상서는 뭐냐면은 네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의 대가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지는 것이 연금이다. 이게 바로 공로보상설인데, 고용주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고용주. 생활보상을 얘기할 때는 고용주는 직원 퇴직 후 그들의 생활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노동조합 측에서 여러분들 지지하는 견해 생활보장서를 얘기합니다. 자, 위 자료서는 보자. 가문 등 조직 운영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자료로 지급되는 것이 연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안하다 해가지고 위자료로 지급되는 것이 연금이다. 위자료서. 자, 4번의 별표. 거치보장서는 우리나라는 이건데 보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됩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 월 보수액의 9%를 띄워.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9%가 얼마야? 18만 원이죠. 18만 원을 매달 불입을 시켜.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 2억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또 2억을 더 줘. 그래서 4억을 연금으로 받아. 이게 지금 얘기한 거치보장설이에요. 한군 보수 후불설입니다. 알았습니까? 한군 뭐다? 거치보장설 보수 후불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점 하나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퇴직연금의 조성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조성을 대표하는 것들. 첫 번째 나온 게 기금제와 기여제가 나왔는데, 거기다 일단은 기금제 동그라미, 한군 기금제, 여러분들. 그래서 퇴직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사업, 수익적 사업을 전개한다고. 자, 이렇게 들어보자. 여기 공무원 되면은 상록자가 들어가는 각종 여러분들 사업들이 있어요. 뭐 상록 아파트 들어봤어요? 상록 아파트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수원에 가면 상록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 수원에 가면은 선생님도 지금 상록 아들내미가 살 집이 상록 아파트야. 상록 아파트. 그래서 아들내미 결혼을 하거든 내일 모레. 근데 아파트 이름이 상록 아파트야.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상록 CC라고 하는 골프장도 있어. 그리고 천안 그런 데 가면 상록 리조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인 에버랜드처럼 그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갖춰 있거든. 그럼 그러한 수익 시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돈을 내잖아. 근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50% DC가 돼. 현재 선생님 그 동생들 내외가 동생들이 다 공무원이야. 교육 공무원. 학교 선생이야. 선생인데 예를 들면 이제 3년 됐나? 천안에 있는 그 여름에 상록 리조트를 한번 걔들 때문에 그걸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박 2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3년 됐나 그러는데 되게 좋아. 그 얼마냐 그러니까 워낙은 일반인한테 20만 원씩 받는데 근데 이제 본인들한테는 50% DC 10만 원. 근데 이제 18평 정도 되는데 18평 아파트 18평 똑같아. 그러니까 방 하나하고 거실 하나인데 그걸 2개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간에 이제 4식구, 4식구니까 8명, 10몇 명이 그 나눠서 잤거든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공무원 되면 그거 꼭 이용해. 50% DC.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그대로 비용 받아 안 받아? 맞죠? 골프장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같은 경우 50% DC가 돼. 다른 사람 돈 다 받아 여러분들. 4명이 치잖아. 그럼 1명이 공무원이다. 그럼 이 공무원만 여러분들 DC야. 50%. 남은 3명은 일반인들은 돈 내야 돼. 기분 되게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진짜요 여러분들? 다 돈 내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받아가지고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수익 갖고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들 기금제입니다. 기금제. 그 다음에 한국은 또 기여제, 그 밑에 기여제 밑줄. 자, 기여제는 여러분들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 얘기해. 아까 여러분들 9%씩 뛴다고 얘기해서 했죠. 그럼 나중에 그 금액을 정부가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랬지. 그래서 한국은 기여제도 여러분들, 기여제. 기여제. 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기여제의 납부기가 나왔는데 현재 36년이야.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33년, 16년도에 34년, 17년도에 35년, 18년도에 30년. 그래서 18년도부터는 36년 동안 여러분들이 불입을 해야 돼. 공무원 됐잖아. 그럼 36년 동안 돈을 내야 돼. 지금 이름 뭐라 그랬더라? 상우. 원빈. 원빈이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살이야? 22? 20? 20살이면은 56세까지 구해야 돼. 괜찮아? 너 오랫동안 부른 것 같지 않아? 자, 52세까지 불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그럼 나이가 30인데요. 그럼 공무원, 언제가 정년이야? 60. 그럼 30년 불입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또 불입합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30년만 불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받는 금액이 좀 커질까, 좀 약간 좀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일찍 들어간 사람이 그만큼 유리해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게임이 안 돼. 주변에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봐봐. 연금 받는 거 있잖아. 정상 약 30년, 4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 한 350만 원 정도 돈을 받아. 350만 원. 근데 국민연금 약 30년 불입하는 사람들 기껏해서 받는 게 140, 150밖에 못 받아. 140, 150.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2배가 넘어.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깎아야 한다. 그런 얘기 나오죠.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딨냐. 공무원 연금을 깎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야지. 여러분 2사람이 350만 원을 갖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150만 원 받고 2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지 여러분들. 뭘 깎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보면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면 좋아 안 좋아? 같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대기업의 임금을 깎을 생각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공무원의 임금을 대기업 순으로 끌어올리면 돼 안 돼?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물론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재원을 확보하라고 누굴 만든 게야? 대통령 뽑아놓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히 뭐 혈세 낭비하기 위해서 걔를 뽑아놨어?
그럼 먼저 그들부터 월급을 깎아 갖고. 자, 웃자고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 기금제와 기여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쌍가리폴에 연금급여 해가지고 급여의 결정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급여 방식이 있고 확정기여 방식이 존재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 방식입니다. 확정급여. 거기 확정급여 세 번째 줄에다가 밑줄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 방식이란 말이 나오죠.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아까 여러분들 받는 보수 임금의 몇 프로? 9% 매달 뛴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계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돼야 한다. 여러분 공무원 되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불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퇴직하고 얼마 연금 받습니까? 그럼 금액이 딱 나와. 딱 나와 여러분들.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이게 지금 얘기한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국은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 밑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국 기금제죠. 한국 기여제죠. 세 번째, 한국은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 방식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정도는 숙지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급여 개시. 연금은 언제부터 받냐? 그게 나오잖아.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냐 하면은, 급여 개요 방식 6번째 줄 보시면은, 1996년 찾았습니까? 1월 1일 이후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30년 단계적으로 해서 몇 세까지? 밑줄 65세. 65세. 그러니까 65세부터 여러분들 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65세.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정년 몇 세예요? 60이죠. 그럼 5년 동안 뭐 먹고 살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러니까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건 의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탁상 공론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65세부터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년이 65세까지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서 65세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하자.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간에 65세부터 현재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여러분들 연령이 뒤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되면은 연령 정년 자체가 70세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아버님 연세 보면은, 우리 원빈이는 아버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죠? 50 정도나? 50? 55? 그 55세 아버지 젊어, 안 젊어? 아버지 젊어비, 안 젊어비? 아버님 젊어 배시오?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시오? 들어 배시오? 55세인데? 선생님보다 5살 어리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60으로 왜 한 50대 초반으로 보여? 후자를 얘기해줘.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얘기 뭐냐면은 요새는 옛날 60하고 요새 60하고 틀려. 그럼 하물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수명이 몇 세까지 돼 있어? 150세 여러분들. 지금 20대들이 수명이 150세야. 지론 프로젝트 나온 게 150세. 그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 130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기 나이를 따져보자. 현재 시기 나이가 80이라 그러자. 80? 80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중간이 40 아니야? 150에 중간 얼마야? 75. 그러니까 여러분들 75세하고 현재 80하고 비슷한 거야. 40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은 75세 먹은 사람이 현재 40살 먹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럼 충분히 일한다 못한다? 충분히 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년이 60이 아니라 70대로 갈 것 같아. 그것도 꼭지게 75세까지라고 그만두라고 맛이 갈 텐데. 여러분들 뭐 나와? 연금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뭐 연금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놀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꼭 명심할 게 뭐냐면은 연금은 둘이 받아야 돼, 각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공무원 되면 꼭 공무원 부부가 돼야 돼. 각자. 괜히 여러분들 기업 다니거나 사업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걔 연금 없어. 여러분 핏바람하고 고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읽으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각자 네 거, 내 거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 싫어하더라. 서로 싫어해. 그러니까 남성 공무원도 야 여자 공무원하고 하는 게 어때? 에이 싫어요 그래. 여자 공무원한테 남자 공무원하고 결혼한 게 어때요? 에이 싫어요. 왜 둘이 싫어하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네. 이다음에 여러분 되면은 공무원 되면은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얘기한 65세부터 급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그 밑에 박스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9% 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연금 개혁안 자체에 근거하여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하고 후를 적어놨는데, 일단은 9% 별표. 9% 별표. 9% 별표. 그 다음 지급률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급 개시 연령은 만 몇 세부터요? 65세. 그 다음에 유족연금 지급률은 뭐냐면, 그거 들어보자. 여러분 부부인데, 여러분들 배우자가 남편이 공무원인데 세상을 떴어. 그럼 여러분들이 대신 연금을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겠죠. 근데 2010년도까지는 70%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300만 원 벌었다. 그럼 210만 원 벌었다고. 근데 앞으로는 말을 못하 180만 원. 60세. 60%. 가업기간도 30년이고, 자, 연금 수령 조건 나온 거 봐. 그거 들어보자. 옛날엔 여러분들 내가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가입했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금 나왔어. 최소한 20년이 지나야 돼. 근데 앞으로는 10년만 지나도 연금이 나와. 그래서 10년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자, 택시단 보지 마시고, 기존 수급자 연금의 것도 없지. 그럼 향후 5년간 연결이 다 끝났어. 지금은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점 없고, 지금 얘기한 4가지 형태 정도 꼭 숙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숙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어넣을 것. 자, 그래서 연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연봉제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 연봉제는 메뉴에 개념 나온 거 보자. 1년 단위로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를 평가, 그리고 계약에 의하여 1년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 실적 중심의 임금 형태가 연봉제죠.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몽땅 다 연봉제로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연봉제고, 장단점은 시험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안 나옵니다. 개념만 이해 두시고. 맨 밑에 종류가 나왔는데, 자,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고 성과 연봉제가 있어요. 고정급적 연봉제는 고정이 된 걸 얘기해.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정무직 공무원 나온 거 있죠.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꾸 까먹는데,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인가 봐줄게. 이게 다 나오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 2020년 대통령 연봉은 2억 3,822만 7천 원. 2억 3,822만 7천 원이고,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4,608만 5천 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억을 받는다, 1억 8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도의 활동비가 나와. 활동이 별도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받고 있다 그 말이고, 오른쪽에 직무성과 연봉제가 나오는데, 직무자가 들어갈 때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자가 들어가는 거고, 직무자가 빠진 성과 연봉제는 아까 4급 이상하고 5급 일부에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은 세 번째 줄 보자.
끝에 5급 이상 공무원 밑줄. 이때 5급 이상이니까 4급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임기제. 임기제는 여러분들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야. 계약직. 이들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근데 5급 이상이라고 해서 다 들은 것이 아니라 5급 공무원 일부입니다. 알았습니까? 성과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한 5급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성과 연봉제가 실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연봉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할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출제론처럼 크지 않고 정책 중에 한계점 정도만 이해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정책 중립이란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막연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서 정확하게 좀 가져가자고. 자, 공무원의 정책 중립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자, 그 행동기본 인사관리에 나왔고, 인사관리 두 번째 줄에 종합적으로 그래 나온 거 보자. 종합적으로 양자를 결합한 거야. 공무원의 정책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그래서 정당을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그러한 정당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한 정당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공무원 본부를 유지하고 공무원 집단을 정치로부터의 중립적 세력구도로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성이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정책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는 것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책 중립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 있고 정치적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기능은 쉽게 정책 결정 기능을 얘기해. 자, 정부도 정책 결정, 입법 활동, 의결 활동 해야 안 해? 거기 정책 결정 기능에다가 화살표 놓고 입법 활동 플러스 의결 활동이라고 써거나. 입법 활동 플러스 의결, 예산 의결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죠. 그걸 합해서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책 결정하는 기능을 정석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석 성격을 얘기할 때는 대상 집단과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걸 얘기해. 근데 이런 걸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 정책 중립은. 알았습니까? 그래서 개념 물어볼 때 그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기본 정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뭐하고 뭐. 공평성이 나왔고 또 하나 비정치성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공평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공무원의 정책 중립이란 정치성과 당파성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발휘하는데 누구에게 발휘하는 거예요? 전체 국민이야. 전체 국민에게 충성심과 성실성을 발휘하는 것, 그걸 공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전체 국민에게 동일한 충성심, 성실성 발휘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비정치성은 행정에 대한 정당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단절성에서 오른 비능력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비정치성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내려가서 중간에 각국의 정책 중립이 쭉 나왔는데, 자, 정책 중립에다가 점점 찍어놓고 적어보자. 스웨덴 화살표. 다시 거기 3번에 각 국가의 정책 중립 옆에다가 점점 집어넣고 스웨덴 화살표. 프랑스 화살표. 영국 화살표. 미국 화살표. 마지막으로 한국. 이건 여러분들 한국이 가장 정치적 중립이 엄격해. 한국이. 가장 완화된 나라는 스웨덴이야. 스웨덴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해. 그리고 겸임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가장 엄격한 건 한국이죠. 자, 여러분 이게 보자. 이재명 자체가 지금 현재는 대선 자체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자. 대통령 출마를 한 게 안 한 게야. 아직은 아니지. 민주당 여러분들 대표로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도지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대선 뭐 경쟁자들이
지금 얘기한 도지사 신분을 갖고 뭐 합니까?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재명이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됐다. 그럼 이때는 뭐냐? 후보 등록을 하잖아. 후보 등록과 함께 이제는 뭐를? 경기도지사를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사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뭔지 알았습니까? 사퇴를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엄격하다, 엄격하지 않다? 엄격해요. 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출마가 안 돼. 그만두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만두고. 그래서 가장 엄격한 나라 한국, 가장 완화된 나라 스웨덴. 알았죠? 중간중간 나라가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가져갈게. 일단은 펜들턴 법에서 최초로 정치적 중립을 규정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을 거예요. 그 맨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1939년도 해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치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가장 엄격히 규정한 거예요. 화살표 놓고 정치적 중립 가장 엄격히 규정 해치법. 그걸 정치활동 금지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엄격히 규정한 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해치법이라고 했어요. 해치법. 무슨 법? 해치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 정치적 중립의 한계점과 확립방안 나왔는데 자, 한계점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정권교체의 탄력적인 대응이란 말이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렵지? 선생님 보자. 정권교체에 탄력적으로 행정이 대응한다는 것은 정치 권력이 바뀌면 공무원도 물갈이가 되는 걸 얘기해. 우리 떠오르는 여러분들 인사행정 여러분들 발달해서 배운 거 바로 뭐야? 집권 정당이 바뀌면 공무원도 바뀌어. 뭐야? 역관제. 근데 지금 얘기한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그게 아니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공무원들 물갈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정권 교체는 탄력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 정당 정치의 문제.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럼 정당 정치 활성화에 역행되겠죠. 그게 한계점이고. 세 번째, 대표성은 우리 대표 관료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여기 보자. 선생님이 농민을 대표해서 관료가 됐어. 그럼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해야 안 해? 하죠. 그게 대표 관료제야. 근데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특정한 계층을 대표해서는 안 돼. 전체 국민을 위해서 동일한 충성심을 발휘해야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와 충돌 관계에 있다. 3번 그 표현이에요. 그럼 네 번째, 공무원의 참정권과 정책 중립 나왔는데, 자, 어디 들어보자. 공무원도 국민이야,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죠. 그럼 국민이 갖고 있는 참정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공무원 신분을 갖고 대통령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정치 참여, 참정권 자체를 침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참정권과 정책 중립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참여적 관료제는 화살표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 활성화.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바로 참여적 관료제예요. 그럼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여러분들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를 얘기를 해야 하나? 무조건 정치 운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을 저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관료제 폐쇄 집단화.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책 중립은 공무원의 이념적 정책적 무관심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므로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못한다? 못하는 폐쇄 집단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못하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쉬워 어렵죠. 이 바로 7번의 행정책임 강조하고의 모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게 실질적인 정책 중립의 가능성의 문제란 말이 나왔는데, 자, 거기 들어보자. 보통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자. 혼자 독학해서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 오프라인 학원도 다녀야 되겠고, 인강도 들어야 되겠고, 책도 사봐야 되겠고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여러분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옛날은 100%였지만 지금은 약 80% 정도가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럼 한 달에 여러분들 학원 나올 때 들어가는 비용 따져봐봐. 도서관도 왔다 갔다 그래야 되지. 점심, 저녁 사 먹어야 되겠지. 교통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7, 80만 원 정도 들어갈 게야, 좋기. 등록금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 7,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원할 텐데 그 정도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공무원이 된 이런 사람들은 경제 사회적 배경이 중산층 정도의 배경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된 게 안 된 게야. 된 거지. 그러면 중산층의 시각 갖고 여러분들 정책을 만들고 정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중립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국민을 위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시각 갖고 행정할 기능성이 크다 안 크다? 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중립이 어렵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정책 중립 한계점까지 파악해봤고, 자, 배운 거 잠깐 좀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앞쪽으로 넘겨서. 자, 페이지 어딜 보냐? 514페이지.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에 직무급이야, 생활급이야? 직무급 그랬죠?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보자.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상반관계야, 비례관계야? 상반관계. 좋습니다. 옆 페이지. 보수 곡선 기억나죠? 고위직을 우대하는 게 하위직이야. 고위직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제2자 곡선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또 공무원 보수는 민간 기업의 임금과 비교해 볼 때 하후 상박이다. OX. 오죠. 하위 계층은 후하고 상층부로 갈수록 박하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단에 임금 피크제 기억나죠? 뭐하고 연동관계야? 생계비하고 연동시킨 임금제도라고 얘기했어요. 뭐하고 연동?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총액 인건비 맨 위에 예산 당국이 각 부처 인건비 총액을 배분해주면은 각 부처가 자율성을 갖고 조직의 규모 인건비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배분 결정하는 제도가 총액 인건비. 하단에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뭐라 한다? 기준 인건비라고 한다. 자, 옆 페이지에 공무원 여러분들 연금 나왔죠? 한국은 거치 보장설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한국은 기금제죠. 한국은 기여제야, 비기여제야? 기여제. 한국은 여러분들 세 번째 뭐에 의한 확정급여?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옆 페이지 박스 보자. 기여율. 자, 여러분들 기준소득 월액의 몇 프로? 9% 얘기했죠. 지급개시 연령 몇 세?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몇 프로? 60%. 자, 기여금 납부기간 몇 년? 36년. 그리고 몇 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 받을 수 있어? 10년 이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넘겨서. 연봉제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넘겨서 여러분들 공무원의 정책 중립. 페이지 523페이지. 정책 중립이 가장 여러분들 완화된 나라는 어디야? 스웨덴. 가장 엄격한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 페이지 524페이지. 거기 한계점 나온 것들. 정권교체 탄력적 대응 어렵다. 정당 정치 활성화에 역행한다. 대표 권리제와 충돌관계에 있다. 참정권을 침해한다. 옆 페이지 참여적 권리제 발전을 저해한다. 폐쇄 집단, 행정 책임 확보 어렵다. 실질적인 정책 중립 쉽지 않다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거기까지 봤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오늘 배운 거 있죠? 객관식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